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1번째 사상 최고가 올 들어서 발생을 했고 또 나스닥 지수는 반면에 내렸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도 AI 쪽이 좀 부진했는데 바로 이 소프트뱅크와 또 오픈 AI의 이 AI와 관련된 소식이 좌초 위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장 중반 들어서 필리핀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낙폭을 좀 줄여나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혼조된 양상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우선 이 반도체 약세의 숨고르기, 반도체가 정말 좀 약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5천억 달러가 들어간 초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였죠. 이 스타게이트가 현재 6개월 정도 가량 이 출범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이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는 이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스타게이트가 뭐 엔비디아의 2.5% 급락을 불러왔다. 이렇게 반도체 전반에 부담을 가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보시면 다우지수는 0.4%가량 오히려 오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과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0%의 관세, 그리고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면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게 19%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조건에 선방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의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는 힘을 받았지만요. S&P 500은 0.06%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도체 단이 워낙 흔들렸다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도 0.4%가량 빠졌습니다. 또 이날 이 장 시작 전에요. 이 GM, 제너럴모터스가 이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려 11억 달러의 손실이 관세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제너럴모터스뿐만이 아니라요. 이날 뭐 필립 모리스, 방산기업, RTX, 로키드 마틴까지 계속해서 이 실적 관련 이슈들은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장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이어졌었던 이 자금의 흐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 빨간색 하락불이 반도체주를 위주로 많이 켜져 있고요. 그 외의 섹터들, 특히나 이전에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록불을 켰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역시 눈에 띄네요. 2.5% 크게 하락을 했는데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타게이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올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목표가 크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와 또 브로드컴도 3%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램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약 2%에서 3%, 많게는 4%가량 하락 보였습니다. 이외에 이 테슬라를 보자면요. 1.1%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은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바로 내일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각 기준으로 내일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장 마감이 끝나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요. 또 이걸 의식을 한 건지 테슬라 다이너라는 새로운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또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밤사이에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런 사진을 X에다가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 역시 테슬라에 강한 기대감을 더해줬고요.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을 해줬습니다. 참 유럽연합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애플이죠. 다행히도 이 유럽연합에 있어서 반독점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이런 벌금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애플 주가 끌어올렸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0.5%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동시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달아서 이런 목표가 상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알파벳이기도 하고요.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밤사이에 $200에서 $2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 1% 하락이 나왔고요. 넷플릭스도 여전히 이 불안한 하반기 가이던스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3.5%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인지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S&P 500 히트맵 이외에도 또 과연 어떤 종목들, 다우와 나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켓모버 탑5 상승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이큐비아 홀딩스 17.88% 정말 강력한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AI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DR 호턴 주택건설사고요. 폴티그룹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사입니다. 또 이 방산기업인 노스모 그루만까지 전부 다 이 세 가지 정도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좀 실적 시즌이다라는 걸 체감하게 해주는 이런 상승 종목 목록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테슬라가요, 이 미국 할리우드에 바로 테슬라 다이너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이 테슬라 다이너, 옵티머스 로봇이 팝콘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80여 개의 충전소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가 구상이 됐습니다. 또 참고로 2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게 가능하고요. 버거와 핫도그, 어린이 메뉴, 감자튀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이 환호를 한 점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요소들, 척키치즈라든지 또는 KFC 같은 그런 아이키아 이런 대기업들이 상당히 이전에 관련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테슬라도 여기에 도전을 하겠다 이 말을 한 거고요. 앞으로 반응이 좋다면 더욱더 지점을 넓혀갈 것이라는 이 머스크의 발언까지 덧붙이게 되면서 굉장히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서의 이 테슬라의 영향까지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 하락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좀 실적 이슈가 강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무려 10%대 하락을 보였는데 이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2분기 매출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약 8%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이 북미 지역에서의 마진이 전년비 대비해서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 관세 때문인데 관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 이외에도 램리서치, 브로드컴, 엔비디아까지 밤사이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하락들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들 먼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일단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는데 테슬라 1% 넘게 올랐고요. 또 알파벳도 0.50% 상승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실적 예측치를 보시면 EPS 알파벳이 2.17달러, 그리고 알파벳 매출 같은 경우는 939억 달러 수준의 예측이 나오고 있고 또 테슬라는 현재 EPS 0.402달러, 그리고 매출은 224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와 종목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 1월 이 미국의 오라클과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함께 공동으로 5천억 달러 AI 투자 사업을 발표를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좌초 위기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관련주들 오라클 보시면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엔비디아도 밀렸습니다. 2%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가운데서도 부진한 모습 띄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더 많이 빠졌는데요. 3%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요 기술주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보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해킹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이 시도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앞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장에서 올라던 보안주들마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0.94%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주들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GM이 8%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관세에 따른 영업 손실이 1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와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8%가량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로키드 마틴도 보시면은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국방 사업에 있어서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10%가량의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코카콜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밀렸습니다. 매출 전망치가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고점이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클이 최근 들어서 계속한 이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장에서도 8%가량 밀렸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호재가 이미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일각의 시각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시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 매도로 조정이 됐고 130달러로 하향 조정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과연 매크로 지표들은 밤사이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25%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여전히 약세 안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 때문에 최근 에너지주들 상당히 역사적으로 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외의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강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를 포함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이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쳐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게 된 건데요. 이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벌써 달러 인덱스가 97.3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반대로 원화의 경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밤사이에 1,38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이 거래일 만에 10원 가까이가 주저앉은 이 원달러 환율.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례적으로 조금 튀어 올랐는데요. 11만 9천 달러 선 막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12만 달러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9%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금이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밤사이에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구리와 함께 전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높아지는 가운데 달러 약세가 이어지자 금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장단기물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역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즉 관세 영향이 불거지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을 좀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7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요.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2였는데 자그마치 마이너스 20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매크로 지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이런 투심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 존슨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역시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크로 지수 전반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 발언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목을 이끌었었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대형 은행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런 대형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간밤의 시장 분위기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괜찮았는데 나스닥이 많이 말렸습니다. 일단 AI와 반도체 쪽으로 좀 부진했던 모습이 나타나네요. 어떻게 이 시장 점검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조정 압력과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지연 소식이 이 AI 인프라 확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유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이 고베타 종목의 과열을 경고하면서 수급 리스크가 부각됐고 실제 반도체 AI 중심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도 소득세 면제안 검토와 필리핀과의 관세 합의 소식은 이 건설 방산 업종의 정책 기대감을 불러오며 강세로 이어졌고 7월 말 미중 고위급 회담 재개 소식은 시장의 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투자 심리를 일정 부분 안정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주는 중장기 성장 기대는 유효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구간인 만큼 이 분할 매수 또는 비중 조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고베타 종목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수급 부담이 있는 만큼 이 방어형 업종, 고배당주 등 리스크 헤징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 소비재, 인프라 관련주는 정책 테마 수의 가능성이 주목하며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국 관련 수출주는 미중 회담 결과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지만은 관세 유예 발표 시 반등 탄력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종별 순환매와 차별화 흐름이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선별적 분할 접근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셨듯이 분할 매수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을 좀 리밸런싱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장만 해도 또 기술주들은 많이 밀리기도 했고 또 바이오와 또 중소형주는 또 잘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간밤을 검토를 했을 때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순환매 장세를 전 미국 시장에서는 보였는데요. 먼저 그 AI와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기관이 고베타 종목의 과열을 경고하면서 기술주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I 반도체 관련 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분할 접근, 이 고베타 종목은 비중 축소가 바람직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비만 당뇨 치료제 기대와 M&A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대형 제약주는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만큼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와 루시드의 기술 호재, 리튬 가격 반등에 힘입어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책 수혜 기대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건설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도세 면제 검토와 주택업체 호실적에 따른 급등을 보였습니다. 단기 모멘텀 플레이로서 관련 건설 종목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망 비용 급등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양광 및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AI, 반도체, 고베타 종목이고요. 이 순환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제약, 전기차, 전력망, 건설 관련주고 회피 대상은 미임주식, 고평가, 보이엄 테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크게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게 AI와 또 관세 협상과 관련된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단기적으로는 건설 관련된 섹터라던가 또 양자 컴퓨터 쪽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점검을 해보았는데 여기와 연동되는 우리 국내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금일 국내 시장은 이제 전일 미국 증시의 혼조름과 정책 불확실성, 수급 부담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AI 반도체 중심의 고베타 종목이 조정이 좀 나왔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2차전지 중심의 성장주에도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도세 면제안 검토와 필리핀과의 관세 합의 소식은 이 건설, 방산 등 정책 테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요. 7월 말 미중 고위급 회담 예정이라는 외신도 투자 심리 일정 부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더불어서 국내적으로 전일 발표된 양도세 기준 완화 논란이 시장 수급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FOMC와 미중 관세 협상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기관 외국인 모두 보수적 수급이 유지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등 관련주 성장주들은 비중 조정이 필요하고요. 단기 조정 시에는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기대주인 건설, 방산,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고 수급이 붙는 구간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코스닥 중소형주는 이 양도세 이슈와 외국인 매도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될 수 있어서 선별 접근이 중요하고요. 특히 FOMC와 관세 협상이라는 대응 이벤트 전까지는 유동성 관리가 우선이며 실적 기반 방어주, 고배당 중심 등 이런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유지가 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구간과 순환매 흐름 속에서 리밸런싱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수급 개선 신호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여기에 따른 또 리밸런싱 전략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도 좀 보수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 마저 점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 연결 통해서 뉴욕 증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트너5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 지금 더디게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 바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8월 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협상이 완료된 국가가 단 3곳에 불과한데요. 오늘 이제 간밤이었죠. 필리핀과 관련된 관세 협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힌 바인데요. 필리핀 무역 합의 상호 관세 19%의 시장 개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19%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22일 이 SNS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 합의를 결론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깎인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 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필리핀이 미군의 이 필리핀 군사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히토류 등을 포함한 광산 채굴 허가와 관련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반대로 필리핀은 상호 관세 인하 그리고 필리핀 방위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과의 이 관련된 기자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소식이죠.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여기에 미국의 오라클까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앞에서 AI 투자 사업과 관련된 발표를 했었죠. 이 부분이 지금 6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단 한 건의 사업 계약도 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1일 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등이 참여하는 AI 데이터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껏 관련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사업이고요.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며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의 오픈 AI, 랠리 앨리슨 이 회장의 오라클이 첫 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초기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 진행 난항의 배경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올트먼 CEO의 오픈 AI 간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사가 부지 선정을 비롯해서 핵심 조건을 두고 이견에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소프트뱅크의 에너지 자회사 SB에너지 연계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건설할지를 두고 양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올트먼 CEO가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투자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 스타게이트 명칭을 쓴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스타게이트 상표권은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자체의 이 복잡성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데이터 센터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기업은 부지를 찾고 개발하며 비싼 AI 반도체를 구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량의 전력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대기하기 위한 대출 기관을 물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당초 참여업체인 오라클은 투자 규모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와는 손절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든돔에 스페이스 X 대신에 아마존 등과의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주 기반 골드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아마존닷컴의 프로젝트 카이퍼 그리고 대형 방산업체들과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돔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 스페이스X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한 데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골드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파트너로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및 대형 방위 계약 업체와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군 군사 통신의 중심이 된 스타링크와 스타쉴드 위성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골드돔 프로젝트는 총 1,750억 달러 규모의 우주 기반 방위 사업의 일부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도 스페이스X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주 기반 방위 사업의 막대한 부분을 단일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골드돔은 이 이스라엘의 국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유사하지만 더 크고 복잡한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더 넓은 영토를 포괄하는 광대한 궤도 위성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카이퍼 외에도 현재 전통적인 방위 산업 대기업인 노스럽 그루먼과 록히드 마틴, L3 해리스도 이 골드돔 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23일에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분기 결산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어떻게 좀 내용이 나올지 궁금한 상황 속에서 저가 자동차와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보시면은 2분기 결산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안으로 저가형 차량의 출시 행방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생산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6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저가형 차량의 미국 내 생산 목표 시점이 올해 3분기에서 내년 초 사이로 변경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 차량의 출시 일정은 2018년 일론 머스크 CEO의 첫 언급부터 현재까지 최소 5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저가형 차량의 출시 지체를 둘러싸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베어드의 벤칼로 애널리스트는 출시 지연이 실적 추정치의 리스크라고 했고요. RBC 캐피털 마켓츠의 톰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출시는 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며 연말 판매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연내에는 이 저가형 차량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관련 소식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 한편 휴머노이드는 내년부터 양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벤칼로와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신규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와 미국 연방의회의 캘리포니아주 대기 배출 규제 권한 무효화 조치 추진으로 인한 재무적인 영향과 또 전망도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 폐지는 전기차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편 연방의회의 캘리포니아주 권한 무효화는 테슬라의 이익률 보강 효과를 내는 탄소 배출권 타격에 판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의 개인적인 행보도 최대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책정된 혁신과 비전 기대감은 머스크 CEO 개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머스크 CEO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라던가 그의 정당 설립 의지가 투자자 사이에서는 사업 불확실성과 집중력 분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그가 회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예전과 같은 극한 업무 스타일로의 복귀를 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어 표현하면 회사가 난제의 직면에 있지만 또 극복 가능하다라는 언급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I와 관련된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라클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200만 개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요. AI에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체결이 또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주 에빌린에 위치한 스타게이트 사이트와 오라클과의 이번 추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 개발 중인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 용량은 5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나 200만 개 이상의 칩을 구동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월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10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진전을 크게 앞당긴 사업 공급 발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파트너사들의 강력한 성장세 덕분에 초기 공약을 초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스타게이트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십만 개 일자리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서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하는 4.5기가와트의 이 추가 데이터 센터 용량을 건설, 개발, 운영함으로써 미국 내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벨린에 위치한 스타게이트 건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시설의 일부 설비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지난달 엔비디아 렉을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초기 훈련과 추론 워크로드를 실행해서 오픈 AI의 차세대 프론티어 연구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시설은 이미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서 20개 주 이상에서 파견되는 전기 기술자, 또 장비 운영자, 기술자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스콧 베센트, 이젠 미국 제조, 중국 소비, 크로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요즘에 바쁩니다. 자, 이 지금 나와서 중요한 어떤 킬 포인트들을 많이 말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덩어리들,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나왔고요. 뭐 말레이시아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지금 사실 동남아시아는 글쎄요, 동남아시아랑 직접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이 환적을 해서, 그러니까 갈아타서 수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사실은 뭐 글쎄요, 모든 나라가 중요하겠지만 중요도를 경중을 따졌을 때는 그렇죠? 중요한 덩어리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국가들은. 그리고 그게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 필리핀이나 어제 뭐 인도네시아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을 지키려는 것도 그 지역을 지키려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또 막 우리나라 바다에도 지금 막 이상한 무슨 조형물 같은 거 막 짓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남중국해를 막 지배하려는 야욕을 누르기 위해서 주변부에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국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 러시아 이런 좀 거대한 어떤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좀 말로 이용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이거는
인정을 해야죠. 뭐 트럼프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실리를 따지는 거고, 물론 그 나라 정상과의 만남에서 뭐 대놓고 이제 너희 나라를 중국,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접을 하죠. 뭐 젤린스키처럼 막 그렇게 기어 오르기 하면은 뭐 그러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막 미국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다 결국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 협상도, 무역 협상도 중국, 그다음에 EU, 이 거대한 덩어리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 한국이 중요하겠지만, 자, 일단 중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협상이 있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전환점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H20과 히토류를 맞바꾸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좋은 마침표만 서로 찍으면, 그쵸?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이 좋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트럼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자기가 1기 때 거의 성공했었다. 뭘 성공하려고 했었냐면,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거의 완성이 됐는데, 자기가 그 시점에서 마지막에 실패한 거를 2기 때 하려고 했더니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내가 4년 밀렸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이룬 꿈을 2기 때 이루려고 한다. 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개방하라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계속 무역 협상 그 과정도 보시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적자가 심하게,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면서 우리는 무관세로 너네 나라에 들어가서 뭐 광산을 캐든 장사를 하든 우리가 이득 보게 해달라 이겁니다.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너네 중국 제조업 그만해라. 메이드 인 차이나 막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뭐 알리, 무슨 테무, 시인 다 들어와가지고 타오바오 전부 다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 와가지고 막 정말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청바지 이런 게 뭐 적당히 우리가 뭐 남대문 동대문 가면 싼 것도 있잖아요. 몇천 원짜리. 근데 이거는 정도를 벗어났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100원, 200원, 뭐 500원이잖아요. 청바지 물론 그거를 뭐 며칠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켓 같은 게 500원이에요. 이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제조업들을 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제조업 누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비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트럼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부활시키겠다. 뭐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얼마나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옛날에 미제 연필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미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데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산업화. 우린 재제조업을 하겠다. 중국 그만해라.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오바다 이런 겁니다. 그럼 중국은 뭐 하라는 거냐? 노르라는 거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니 너네 이제 소비를 해라. 벌만큼 벌었잖아. 이러면서 소비를 해라. 제조를 그만하라고. 지금 높은 저축률을 가진 무려 14억 명의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계속 제조업의 공장에 투입해가지고 제조업을 30%에서 더 먹으려고 하느냐. 이제 소비하세요. 제조업은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어떤 커다란 이 덩어리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조를 할 테니 너네는 소비를 해라. 지금 완전히 이게 사실 반대죠. 지금 세계의 제조 공장은 중국이고 세계의 소비 공장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어떤 커다란 틀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커다란 틀을 흔들어 버리려고. 아니 우리는 이제 소비력이 뛰어난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세계의 소비 공장인 건 맞아. 하지만 이제 제조 공장도 다시 먹을 거야. 예전에 우리가 제조 공장이었지.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우리가 다 탄생시킨 이 철강 석유 어떤 그 부흥 그걸 다시 해보겠다 하면서 철강 공장, 석유 공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공장을 세우면 관세도 없게 해주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죠. 결국에 중국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그렇죠. 이 모든 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러시아는 떼놓고 중국하고 1대1로 하려고 했으나 러시아가 굉장히 계속 성가시게 하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만 요것만 잡으면 노벨 평화상 확정이라고 지금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가십거리죠. 그래서 결국에 계속 제재를 안 하다가 제재를 결국 했죠.
지금 선언을 했죠. 이 간접이 큰 겁니다. 근데 여기도 중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주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만약에 중국이 구입하면 중국 너네한테 100% 관세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했다 하면 100% 관세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제조업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말고 소비해라. 근데 누구 거를 소비해라? 우리가 들어가서 미국산 자동차, 미국산 쌀 팔 테니 중국 사람들 14억 명이 구매해달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부의 예산 흑자가 발생했다. 이걸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최대한 갈취하여 우리가 흑자를 내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이걸로 만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남는 부채들은 GDP 성장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춰서 아주 부담 없는 지금 수준으로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트럼프는 떠나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나 모금하셨냐. 1,00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달러니까 미국 기준이니까 달러겠죠. 1,000억이 아닙니다. 1,00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관세를 이만큼 얻었어요. GDP가 30조 달러에 30조의 1%에 해당된다. 큰 금액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드디어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그 목표에 있는 GDP 성장률 수치가 나왔죠. 자, 이게 트럼프는 이거를 뭐 5자, 6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 예산국에서 1.8%로 산정된 거를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있잖아요. 아니 GDP 성장률이 트럼프 2기 우리 때 1.8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의회 예산국은 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저기 단체다. 그러면서 1.8, 2% 미만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최소 3%를 할 것이며 트럼프는 5%, 6%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 미국 덩치에. 그렇죠? 지금 중국 덩치도 바오바 정책을 포기했잖아요. 바오바가 8%거든요. 8%를 포기했어요. 중국도.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그 정도의 고성장을 기록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은 중국보다 앞서서 한참 성장한 국가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 3자를 내년도에 붙기를 보게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논리가 결국 뭐냐? AI. 결국 매그니피센트 7 이게 있는 거를 정말 미국은 행운입니다. 트럼프나 스콧 베센트도 행운하고요. 그쵸?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그런 강력한 생산성 높은 AI의 총아들이 모여있는 이런 국가를 물려받은 거, 거기서 태어난 거. 워렌 버핏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인생의 행운은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미국인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자, AI가 생산성 붐이 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려서 3%대를 내년도에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앵커가 맞장구 쳐주죠. 예전에 CNBC에 있다가 폭스로 가서 친 트럼프 성향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때 스콧 베센트가 당연히 내야죠. 이거죠, 바로.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성장률 높은 어떤 요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들을 재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AI 기업들은 캐시우드가 말한 대로 디플레이션에 이 극단적으로 지금 전형화된 이 요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파월 어차피 곧 나가지만 웬만하면 지금 나갔으면 이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 아닙니까? 자, 의장 친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도 웃긴 게, 자, 이 자리 이제 익숙하시죠? 요 나무 있고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 있고 이거 난로 때우고 여기서 항상 정상 회의하는 그 장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또 필리핀 대통령이 저기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필리핀 대통령이 방미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질문만 나오면 사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뻘쭘합니다. 남아공 때도 그랬고 영국 때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질문을 하라고 하면 사실 이 정상회의니까 요거의 관계에 대한 것 좀 질문해줘야 되잖아요, 좀. 근데 보리자루 꺼다 놓듯이 필리핀 대통령 거기 앉아있고 다 미국 현안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그래도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래도. 자, 어쨌든 의장 친구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근데 어차피 나갈 건 확정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죠, 지금. 내년 6월까지만 8개월인데 이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 혼자만 말하면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파월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말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정말 아무리 포커페이스에 귀를 닫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근질근질 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자율을 여러 번 낮춰야 된다. 유럽은 세율을 10배나 낮췄죠. 유럽은 지금 계속 인하를 했죠. 그건 사실이고. 자, 이제 연방주택 천장 필 불트 청장이 맨날 그 주장하는 대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모기지 금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주택 구매하려는 신규 소비 심리가 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안 내리니 거기에 연동되는 모기지 금리도 안 내리니까 싸게 대출 받아서 주택을 못 사고 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에게 공을 넘깁니다. 스콧 베센트 어떻게 생각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다 알고 질문하는 거죠. 뭐 했는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서 대규모 내부 조사를 실시했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란 그거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초호화 리노베이션 말고도 어제 말씀드린 그 관세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 국민들에게 조장하여 마치 인플레이션이 폭등할 것처럼 이 여론을 조작했다.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트럼프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파월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파월은 계속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초월 이노베이션이 많은 지출이 집중되어 있다. 근데 사실 크긴 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3조가 이게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리뉴얼인데 3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 돈이면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돈인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토대로 봤을 때 지난 가을에 인하했었죠. 지금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27억 달러를 썼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트럼프가 거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직업에 대해서 비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직업에 대한 비하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펜 때만 몇 초만 굴리면 될 거를 안 하고 있는 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일 수 있다.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최고의 직업이다. 이게 약간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최고의 직업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가끔 나와가지고 연설이나 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가끔 나와가지고 놀고 있다가 누가 연설 초대하면 나와가지고 연설 그냥 입에 발린 말 한 번 해주고 또 놀고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미리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내가 진작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파월도 늦었고 내가 전화하는 시기도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그런 영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원하는 포인트는 지금 사실 상당히 낮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4.5 정도잖아요. 3포인트를 낮춰야 된다니까. 그럼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그럼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 시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1%대 금리를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최고의 직업이다. 이게 완전 비하죠. 반나절 만에 나타나서 그냥 반나절 동안 놀고 있다가 띵가띵가 하다가 반나절 만에 나타나서 짧게 연설하고 나가서 또 쉬고 그게 끝이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연준이. 연설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매매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기자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 트럼프가 가끔 기자들을 칭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 기자가 먼저 질문했을 때 갑자기 어느 언론사예요? 하면서 그 언론사 당신 칭찬하네요. 어제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필불트 주택 청장이 주장하는 거랑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계속 그거죠. 우린 이렇게 뜨겁게 경제를 위해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데 파월은 펜 때 한번 굴리면 될 거를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높아가지고 주택 소비 심리를 죽이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지금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못 하잖아요. 지금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만약에 주택을 사서 팔았을 때 자본 이득이 생겼을 때 그거를 면제해 주자 이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것도 나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금리를 낮춘다면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당신이 질문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하면서 이런 농담까지 던졌어요. 우리 행정부에 누설자가 있나요? 당신한테 제보를 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필불트 주택 청장 있죠. 매일매일 올리죠. 또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의 아까 3조가 드는 이 지금 초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 상원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 이런 증언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무부에 형사 해부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형사 고발됐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이 감독 보우트죠. 보우트가 요 미국 관리 예산 국장입니다. 연준 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이 루나라는 지금 의원인데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아까 전에 법무부에 지금 그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뭐 VIP 전용 식당, 프리미엄 대리석 마감재, 현대화된 엘리베이터, 수상시설, 지붕 테라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상원에서 증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자본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랑 보우트 국장이 그 파우로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주장과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이게 위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은 최고 형량이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건덕지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는 뭐 사임할 지금 뭐 그렇게 내가 욕을 하지만 사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법적인 거를 지금 잡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거를 위증죄로 걸고 넘어지면은 파월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죠. 7월 말엔 또 FOMC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앨런 머스크가 조용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한테 조용해지니까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집중을 하면 됩니다. 앨런 머스크 여기 자기 사업에 아니 트럼프 당선시켰으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정치적인 야욕을 자꾸 드러내는지 이 테슬라 주주분들은 불안해요. 자, 그록 얘기만 하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록 훈련을 위해서 3만 GB200을 포함한 23만 개의 GPU가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 여기 지금 젠슨왕 회장이 또 여기 나와가지고 한 얘기 중에 약간 이제 앨런 머스크를 칭찬하는 그 XAI를 칭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달아놨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XAI는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달성해야 되는 일을 19일 만에 해냈다. 자,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도 이런 댓글만 달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는 제발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기 할 일에. 자,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파월 생각에 지금 몰두하느라 이 앨런 머스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앨런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에게 삐졌죠. 자, 그리고 새로운 형님이죠. 형님이자 아버지로 생각했던 트럼프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젠슨 왕에게 갔습니다. 젠슨 왕이 이제 이 GB200, 이 인텔의 CPU와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합쳐진 슈퍼칩이죠. 이 슈퍼칩이 XAI의 그록이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기려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바구니를 들고 왔고 환하게 웃는 이런 모습이죠. 자, 저렇게 젠슨왕을 보면서 웃으면 주가가 오르고요. 트럼프를 보면서 웃으면 주가가 내립니다. 앨런 머스크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제 형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머스크, 이제는 젠슨왕이 젠슨 형.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전해진 소식,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주들 움직일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어제 오후장을 뒤흔들었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죠. 이 LG 자체 개발 AI X1의 이 퓨리오사 AI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어제 4x4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밤사이 외신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놨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까지 나왔었는데 이 LG의 초거대 AI죠. 바로 이 X1에 대한 이런 도전을 바탕으로 드디어 LG가 좀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단순히 퓨리오사 AI, 이 메타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 퓨리오사 AI에만 집중했다면 외신들은 LG에 보다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와 손을 잡고 이 중소기업의 재무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주는 AI 사업을 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더해서 X1 패스 2.0으로 신약 개발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는 점이 외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흐름 보여줄 것 같은 이런 관련주들인데요. 4x4와 DSC 인베스트먼트,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지만 특히나 LG 관련해서 이 LG 그룹주들 밤사이 외신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 보여줄지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xAI가 최대 120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물론 워낙 스타게이트 관련 이슈가 컸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을 할 법한 그런 이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120달러라는 자금이 어디에 사용이 될 예정이냐? 바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이 사양 AI 칩을 구매하는데 고스란히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X를 통해서 어제 머스크가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이게 뭐 전부 다 엔비디아의 GB200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xAI, 생성형 AI의 중추신경과도 같은 AI 서버실인데 이 이어진 트윗에서 모두 여기 안에 있는 서버들이 냉각 방식, 그것도 액체 냉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액체 냉각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끌어올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오피스, xAI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협력사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테슬라의 이런 전기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형 스크린대의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험적으로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xAI 자금 조달 관련 이슈가 나오면 항상 좀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거래일은 약 1%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워트 지난 12월이었습니다. xAI가 엔비디아 신형 데이터 서버용 블랙을 대량으로 긴급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액체 냉각 관련주로 같이 함께 관심을 받으면서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워트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밤사이에 방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든돔 프로젝트죠. 보시자면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늘에 거대한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방공망을 형성을 하는 게 바로 골든돔 프로젝트인데 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를 좀 다각화하겠다. 한마디로 스페이스X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들을 한번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스페이스X 이외에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이죠. 이 프로젝트 카이퍼 이런 다양한 다른 방산 업체들과 컨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방산주들 그중에서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방산주들 강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자면 현대로템, 어제는 좀 방산주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이 목표 주가를 높이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키움증권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이 목표 주가를 기존에 17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어제 이 방산 종목 중에서 밸류 매력도가 가장 높은 그런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다가 달러 약세가 합쳐지게 되면서 밤사이에 금 선물 가격 또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40달러 선을 막 돌파했고요. 구리도 전일비 2% 이상 상승하면서 5.76달러를 돌파해줬습니다. 자,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금 관련주죠.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마찬가지로 방산주 이슈와 함께 또 구리 관련주로도 엮이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이제 잘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오늘도 네 꼭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얘기는 증권면 톱기사인데요. 외국인 7월 원픽은 삼성전자다. 네.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좀 열심히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리뷰를 해보면은요.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3220 연고점 딱 찍고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아주 냉랭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1% 넘게 코스피가 쭉 떨어지는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요즘에 계속 키 맞추기 작업들 진행되고 있었고 오전에 좀 부진하다가도 오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흔했죠. 근데 어제는 거꾸로였습니다. 오전장에 괜찮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 양지수 모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어제 1%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결국 불확실성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확실성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오른 데 따른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은 앞서서도 뭐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단 25일 날 우리가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하는데 이 결과 예측할 수 없죠. 아침에 뭐 다른 인도네시아였나요? 그 나라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19%, 지난번에 베트남은 20%.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뭐 얘기로는 16, 17% 정도 얘기 나온다 그러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상황에서 지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좀 재개를 한다. 뭐 유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불안감. 오늘도 파월 또 엄청나게 때리더군요. 뭐 이런 부분들. 결국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찰나에 이런 아이템들이 좀 나오니까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누가 때려주는 게 필요했었던 차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전장이 좀 좋다가 오후장 가서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 7월 달 사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요 표를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삼성전자가 뭐 완연한 탑입니다. 삼성전자가 완연한 탑이고 그 다음에 SK 스퀘어, 이스페타시스, 두산, 하나에로스페이스 등등등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샀고요. 특징 보면 지주사들이 좀 몇 개 보이죠. 포스코, SK, HD현대 보이고 이스페타시스, 두산, SK 스퀘어 이 세 회사는 역시 반도체 쪽으로 묶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SK 스퀘어의 이제 자회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가 2조 원 넘게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들이 확실히 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건설 쪽보다는 원전 쪽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쪽의 대장주 격이면서도 이제 역시 지주사고, SK도 마찬가지, HD현대도 마찬가지. 화장품 쪽에서는 APL이 아니라 달바 글로벌이 들어갔던 게 좀 눈에 띄네요. 최근 달바 글로벌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던 거, 이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APR은 어제도 오르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이렇고요. 이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도 좀 보시면 5월 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거 잘 아시죠? 그래서 5월, 6월, 7월. 지금 7월은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미 3조 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7월 달은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3조 원대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듭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보면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즘에 이 폴더블 폰 부품주들 아주 핫합니다. 물론 이게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속 갈 이슈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은 삼성의 이 G 플립 폴드 7의 효과 이게 좀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힘을 더 붙였던 게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이 폴더블 아이폰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겹쳐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이 최신 폰 이 여파가 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단통법 폐지되면서 이제 이통 3사 간의 경쟁이 겁나게 치열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들로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품주들 최근에 주가 상승 한번 보시죠. KH바텍은 대표적인 외부 힌지, 그 다음에 BH는 잘 아시는 것처럼 OL 그 회사고, 그 인쇄로기판 FPCB 만드는 회사죠. 덕산 네오룩스는 이 소재 OLED 소재 회사고,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가 이게 이제 필름 보호 필름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파이넴텍 이렇습니다. 파이넴텍은 내부 힌지, 이번에 그 아주 관심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주름이 없는 주름을 안 지게 만드는 그런 이 내부 힌지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파이넴텍이 뭐 압도적이고요. 81%나 급등을 했고, 뭐 상한가도 치고 그랬고요. 어제 세경 하이테크가 급등을 좀 했고, 덕산 네오룩스가 꾸준히 좀 오르고 있고, 그 과거에 이 OLED 관련주 또는 애플 뭐 관련주, 아이폰 관련 등등은 KH바텍, BH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폴더폰 관련주는 조금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리포트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확인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가서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때 가서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직 확정된 게 없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넣는다는 거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플의 이 폴더블 아이폰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중에 만약 이 5종목 중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의 이 폴더블 아이폰을 만들게 되면 이게 뭐 대수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억대로 대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일단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미리 리허설 개념으로 좀 체크를 하시라.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업종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요. AI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해서 100조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무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AI를 이렇게 기술을 성장을 시킬 개발을 할 소위 말하는 국가대표 AI 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독자 AI 모델 이제 이게 소버린 AI가 되는 거죠. 를 만드는 개발을 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컨소시엄 이 현황인데 왼쪽에 주관사, 그러니까 주관사가 메인인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컨소시엄 구성기관 이 메인 회사와 같이 정부와 함께 이 소버린 AI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입니다. 쭉 보시면 주관사는 뭐 꽤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이 많죠. 네이버 클라우드, 루닛, 그 AI 진단 그 전문 기업입니다. SK텔레콤, 뭐 LG AI 연구원, 엑사원 갖고 있는 데죠. 카카오도 있고요. KT,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요즘에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고 카이스트 학교까지 있습니다. 오른쪽에 컨소시엄 구성기관 보시면 쭉 있는데 뭐 아시는 데도 있고 좀 낯선 데도 있으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회사 출연을 하셨던 솔트룩스, 저 이경일 대표 같은 경우 계시는 회사고 역시 AI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디로 다 껴있는 게 눈에 띄죠. 그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학교들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고 병원들도 이 루닉하고는 확실히 이제 질병, AI 기술을 이제 진단 쪽, 그다음에 치료 쪽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루닉과 이제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도 좀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지금 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일정을 보니까 8월 6일쯤 다음 달 초에 5개 팀을 여기서 이 많은 컨소시엄 중에서 5개 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팀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제 또 이제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많으면 한 3개, 적으면 한 2개 뭐 이렇게 압축을 할 거고요. 2027년까지 이 중에서 또 한두 개를 줄인다고 그럽니다. 아마 한 2개 정도, 복수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이제 2027년 말까지 소버린 AI를 이제 개발을 하는, 정부와 손을 잡고 개발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AI 국가 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8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국가대표 AI 기업들 이 테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연말쯤 가서 2-3개 팀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실체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내에서 요즘에 뭐 이 자본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상품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 정보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군불 STO법은 4달 처리 가능. 일단은 STO법 이게 그 토큰 증권이죠.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뭡니까? 그 미술품 같은 거, 이런 거 조각 투자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자, 이 두 가지 나눠서 볼 때 일단 STO법은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 이유가 STO법은 이미 지난 정부 때도 그러니까 20대 그 국회 때 법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사실 거의 처리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막판에 이래저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처리가 안 됐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도 한 5개 정도 법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아마 다음 달 중에 처리가 될 거다. 아마 합칠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좀 오늘 좀 주목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양반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추진을 할 거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이거 되겠냐라는 겁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야 뭐 먹히겠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먹히겠냐 이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병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류 콘텐츠, 그다음에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20%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뭐 이를테면 휴대폰,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토종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이 한류 콘텐츠, 소위 말하는 이제 K-팝, K-드라마, K-웹, 그러니까 이런 K 콘텐츠를 쓰려면, 그러니까 인조이를 하려면 결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는 상당히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독자적인 거고 독보적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뭐 기축통화국은 아니니까 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만큼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용을 해도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어제 좀 들더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테슬라, 알파벳 오늘 23일에 앞두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29일에는 또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잘 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단기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장기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정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 이제 ETF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ETF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빅테크 실적을 비롯해서 유럽중앙회의라든지 FOMC 그리고 미국 상호관세 협상이 남아있다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처럼 예측이 좀 힘든 장세에서는 네.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채권을 좀 더 위주로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절하기보다는
이벤트 이후의 흐름을 좀 확인한 뒤 조정 시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 일부를 정리할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베팅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라는 말씀은 어떤 모멘텀이 등장을 했을 때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를 대비하려면 7월의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월 들어서 현재까지 이 미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차지한 ETF 상위 5개 정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7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최근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과 함께 미국에서 가상자산 3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비트코인은 약 20% 넘게 상승한 반면 일부 알트코인들은 50% 이상 상승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리플이라고도 불리는 XRP 코인에 투자하는 ETF인 Volatility Shares Trust XRP ETF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대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도 투자 심리를 회복했죠.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결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ETF가 2위, 그리고 피델리티 이더리움 펀드 ETF가 3위, 그리고 21 Shares Core 이더리움 ETF가 4위,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ETF가 5위에 오르며 이더리움 관련 ETF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거의 5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네요.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쪽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인 ETF 상위 5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도 좋지만 또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에 들어서 수익률이 7월에 좋았던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위표를 보시면은 한눈에 봐도 뚜렷한 테마나 특징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1위부터 한번 살펴보면 현지 시간 16일 리게틱 컴퓨팅이 양자 컴퓨팅 오류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양자 컴퓨터 시장 관련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동반 상승했고 그 결과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히토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N 전략자원 생산기업 ETF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임상 진입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어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렉티브 ETF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결과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ETF가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 종목들은 주요 종목들의 국내 제품 허가, 또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해외 임상 진전 재료들이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 결과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ETF가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을 보면은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또 개별 모멘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ML 쇼크가 있었고 또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섹터 ETF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장님께서 혹시 현재 시점에서 이 반도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담아야 될지 아니면은 또 관망이 좀 필요한 그런 위험 구간으로 파악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SML 쇼크라든지 네. 골드만삭스의 부정적 리포트 여파로 최근 반도체주 중심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근심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ASML 주가 급락은 실적 이슈라기보다는 미국발 관세 우려로 내년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경쟁 심화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최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2죠. 이 칩이
네, 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가 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4일에 내일이죠.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바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최대 9조 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 기대치를 웃도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또 지금의 하락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발표와 정책 이슈가 여러 가지로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도한 낙관론을 가져가기보다는 주요 이벤트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전략이 마찬가지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하고 그래서 핵심 기업 위주 대형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좀 분산 투자하는 ETF를 통한 접근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좀 대형주 위주의 이 분할 접근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4일에 있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약바이오 방수환을 제외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제도화가 이제 최근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매가 테마별로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ETF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듯이 요즘 시장은 관심이 특정 섹터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는 테마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약, 바이오와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테마가 단기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지금의 8배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바뀌는 장세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테마는 2차 전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조정을 겪었던 만큼 가격 매력이 부과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최근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고 업종 내 실적 기대감도 점차 회복이 되면서 단기 반등을 노려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네, 섹터별로 좀 살펴봤고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위험이 높아도 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ETF,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던가 또 인버스 ETF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장에 보내는 경고 신호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ETF의 거래가 급증한다는 사실이 초보 투자자들에겐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최근만의 일은 아닌데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강하게 오르거나 또 반대로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 이들 상품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활기를 띠면서 지금은 더 오른다는 기대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자들과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고점이다 보는 투자자들, 인버스 투자자들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결과 일평균 거래 대금이 레버리지 인버스에만 5조 원이 넘어섰고 상위 거래 대금 대부분의 종목이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그리고 곧버스 ETF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 심리가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과열을 알리는 초기 시그널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보 투자자들께서 이 상품을 활용할 때 반드시 음의 복리 효과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특정 기관의 성과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누적해서 추종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기초지수가 오르내리면서 횡보를 할 경우에도 이들 상품은 그 높은 변동성에 손실이 누적이 될 수가 있고 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히려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 손실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이 ETF들을 투자하실 때 한 가지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있을 게 이 ETF들은 선물 등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인버스 성과라든지 2배 레버리지 성과를 추종하는 만큼 거래량이 과도하게 늘게 되면 혹은 수탁고가 크게 늘게 되면 파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자체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경험이라든지 투자 성향을 좀 진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험하지만 또 차익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해도 지금 좀 잘 알고 투자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일일 수익률의 배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실이 좀 누적되지 않도록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7월 말에 FOMC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불확실성 아까도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식 외에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서 변동성을 관리할 만한 자산군 ETF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7월 말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주식 외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로 나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다양한 경기 지표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는 채권뿐만 아니라 금 원자재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채권은 대표적인 방어형 자산이지만 최근 장기채를 많이 투자하실 텐데 이런 경우 듀레이션이 길어서 변동성이 커질 텐데 이럴 때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보다 투자해서 금리 민감도가 낮게 가져가시면서 현재 국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거나 뭐 그럴 때 장기 국채를 보다 편입하신다든지 비중을 확대하시든지 이게 좀 더 유효할 것 같고요. 또 금 ETF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칠 경우 좀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자재 ETF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차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작용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경면에서 마찬가지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금속이나 에너지 중심은 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수요와도 연결된 이 두 산업금속과 에너지 금속 이런 에너지 같은 이런 원자재에 좀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이라든지 금 원자재를 분산해서 투자하시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단기 국채 ETF라던가 금 ETF 같은 것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장세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유가 바로 이제 좋은 종목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투자자들이 ETF 쪽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종목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옥석 가리가 핵심일 이런 장세에서 좀 분산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을 선별하기 어렵거나 시황과 정보가 부족하신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만 같이 보실 게 ETF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ETF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수를 설계하고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지수 자체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ETF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초 지수가 시장이나 테마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AI나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같은 테마 ETF를 찾을 때 해당 지수가 또 어떻게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테마일 뿐 실제로 까보면은 그 테마와는 좀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목 선정 기준과 편입 방식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총액 기준인지 정량 지표를 기반으로 좀 종목을 편입하는지 혹은 ESG 같은 정성적 요소도 고려하여 편입하는지 등을 좀 파악하는 것이 성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가 있는데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ETF는 그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해서 시장 대비 초과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인 만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지 혹은 공격적인지를 좀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ETF는 종목명만 보시거나 브랜드만 특정 브랜드만 보고 덜컥 투자하시기보다는 기초지수와 종목 구성, 운용 방식까지 꼼꼼하게 한번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잘 들여다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다소 이제 소외된 섹터지만 미리 담아놓으면 좋은 그런 섹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소 소화되어 있지만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ETF들을 몇 가지 섹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츠입니다. 그간의 고금리 기조가 글로벌 리츠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출 비용이 상승하고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리츠는 지난 수년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 그 고배당 수익과 자산 가치 회복 기대감이 겹치면서 리츠의 투자 매력은 다시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입니다. 최근 시장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과 같은 빅테크에 좀 집중되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실제로 보았을 때는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내수 진작 정책, 리쇼어링 정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본격화되면 미국 중소형 내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될 텐데요. 이렇게 대형주와의 밸류에이션 갭이 확대된 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 테마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원자재는 에너지, 산업금속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랠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동안 농산물이라든지 농업 관련 자산들은 좀 오히려 소외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스크도 있고 또 식량 안보 이슈도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공급 불안과 글로벌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 ETF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흥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로 이렇게 최근 신흥국 자산에는 자금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아시아 국가나 중남미 지역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인플레이션 둔화, 원자재 수의 다양한 방면에서 기회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흥시장 ETF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ETF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화랑인 상황에서 종목 외에도 ETF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켓 비하인드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